제1장 아버지의 3가지 선물. 1625년 4월 첫째 주 월요일, 장미의 로망 저자의 고향인 매행마을은 마치 위그노교도들이 두 번째로 라 로시에를 만들러 온 것처럼 온통 소란스러운 듯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여인들이 큰 길을 따라 도망치는 것을 보고 문지방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자 서둘러 갑옷을 입고 다소 불안한 얼굴을 머스켓 총이나 창으로 가린 채 유쾌한 방앗간 주인 여관으로 향했다. 그 앞에는 호기심에 가득 찬 시끄러운 무리가 바싹 모여 있었고 그 수는 점차 계속 늘어났다. 그 당시에는 공황 상태가 자주 발생하여 어느 한 마을이건 기록 보관소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 영주들끼리 서로 싸웠고 왕이 추기경과 전쟁을 벌였으며 스페인 사람이 왕과 전쟁을 했다. 게다가 이런 숨겨진 또는 공개된 비밀스럽거나 공공연한 전쟁 외에도 도둑, 거렁뱅이, 위그노 교도, 늑대, 그리고 하인들이 모두 와서 전쟁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도둑, 늑대, 하인들과 싸우기 위해 무장했고 종종 영주들과 위그노 교도들과도 싸웠으며 때로는 왕과도 싸웠지만 추기경이나 스페인 사람과는 결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습관이 생긴 결과 1625년 4월 첫째 주 월요일에 소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노란색과 붉은색의 깃발도 리슐리회 공작의 문장도 보이지 않자 도대체 뭔 일인가 해서 유쾌한 방앗간 주인 여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해서 각자 그 소란의 원인을 직접 보고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젊은이 펜을 통하여 그의 초상을 그려보자. 18세의 돈키호테를 상상해보라. 철갑과 견갑이 없는 그리고 껍질을 벗은 돈키호테. 푸른색 양모 상의를 입고 있는데 그 푸른색은 알 수 없는 와인 찌꺼기색과 하늘색의 미묘한 혼합색조로 변해 있었다. 길고 갈색의 얼굴, 영리함의 표식인 두드러진 광대뼈, 가스코뉴 사람임을 베레모가 없어도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징표가 되는 엄청나게 발달한 턱 근육.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는 깃털 같은 것으로 장식된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활짝 열려있고 지적인 두 눈, 갈고리 모양이지만 섬세하게 그려진 코, 청소년으로는 너무 키가 크고 성인으로는 너무 작아서 경험 없는 사람이라면 여행 중인 농부의 아들로 착각했을 것이다. 가죽띠에 매달려 주인이 걸을 때 종아리를 때리고 말을 탈 때에는 말의 털투성이 가죽을 때리는 그의 크고 긴 칼이 없었더라면 말이다. 우리의 젊은이는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고 이 말은 매우 특이해서 눈에 띄었다. 12세에서 14세 된 노란색 털의 베아르네스산 망아지였는데 꼬리에 털은 없었지만 다리에 상처가 있었다. 머리를 무릎보다 낮게 하고 걸어 마틴게일이 필요 없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8리그나 달렸다. 불행히도 이 말의 장점은 이상한 가죽과 어울리지 않는 태도 아래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말에 대해 전문가였던 시절에 뷰장시 성문을 통해 약 15분 전에 묘행에 들어온 이 망아지의 모습은 그 주인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센세이션은 젊은 달타냥에게 더욱 고통스러웠는데 그는 자신이 훌륭한 기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탈 것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우스꽝스러운 면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버지에게서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런 말이 적어도 20리브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그 선물과 함께한 아버지의 말씀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아들아, 가스코뉴 신사는 앙리 4세가 결코 떨쳐내지 못했던 순수한 베아르네스 사투리로 말했다. 내 아들아, 이 말은 13년 전 이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계속 머물렀으니 너는 이 말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절대로 팔지 말고 평화롭고 명예롭게 늙어 죽게 하거라. 그리고 만약 내가 이 말을 타고 원정에 나선다면 늙은 하인처럼 다루어라. 궁정에서 달타냥 씨는 계속 말하였다. 내게 그곳에 갈 영광이 주어진다면 게다가 너의 오래된 귀족 신분이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내 조상들이 500년 이상 명예롭게 지켜온 너의 신사 이름을 당당히 지켜라. 너와 너의 사람들을 위해 여기서 너의 사람들은 내 친척과 친구들을 말한다. 추기경 각하와 국왕에게서 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지 말아라. 명심해라. 오늘날 신사는 용기만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떨리는 자는 바로 그 한순간에 행운이 내민 미끼를 놓칠 수 있단다. 너는 젊으니 두 가지 이유로 용감해야 한다. 첫째로, 너는 가스코뉴 사람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기회를 피하지 말고 모험을 찾아라. 나는 내게 검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너는 철의 다리, 강철의 주먹을 가졌다. 가능할 때마다 싸워라. 특히 결투가 금지되었으니 더욱더 싸워라. 그래서 싸우는데 2배의 용기가 필요하단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15EQ, 또 내 말, 그리고 방금 들은 이 조언뿐이다. 너의 어머니가 집시 여자에게 얻은 어떤 연고의 제조법을 덧붙여 줄 것이다. 그 연고는 심장에 이르지 않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기적적인 효능이 있단다. 모든 것을 활용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거라.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다. 내가 내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제안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궁정에 나간 적도 없고 종교 전쟁에서 지원병으로만 싸웠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때 나의 이웃이었던 드트레빌레 씨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루이 13세 폐하와 노는 영광을 누렸다. 오 하느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길. 때때로 그들의 놀이는 싸움으로 변했고 이 싸움에서 국왕이 항상 더 강했던 것은 아니었다. 왕이 받은 타격은 드트레빌레 씨에게 많은 존경과 우정을 갖게 했다. 나중에 드트레빌레 씨는 첫 파리 여행 중에 다른 사람들과 5번이나 싸웠다. 선왕의 사망부터 젊은 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전쟁과 포위전을 제외하고 7번,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된 이후 오늘날까지 아마 100번은 싸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칙령, 판결 영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사대장이 되었다. 즉 국왕이 매우 소중히 여기고 추기경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별로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카이사르의 군단장이다. 게다가 드트레빌레 씨는 연간 1만 에큐를 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위대한 영주이다. 그는 너처럼 시작은 미약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그와 같이 되기 위해 그의 뜻을 따르거라. 그 말과 함께 아버지 달타냥 씨는 자신의 검을 아들의 허리에 채워주고 양쪽 뺨에다 다정하게 입맞춘 뒤에 축복을 빌어주었다. 아버지의 방에서 나오자 젊은이는 유명한 연고 제조법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를 만났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조언 때문에 그 연고는 앞으로 자주 사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었다. 이쪽에서의 작별은 저쪽에서보다도 더 길고 다정했다. 아버지 달타냥 씨가 유일한 자손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달타냥 씨는 남자였고 감정에 굴복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겼을 것이지만 달타냥 부인은 여자였고 게다가 어머니였다. 그녀는 펑펑 울었고 미래의 총사로서 굳건하게 남으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이 노력을 이겨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중 절반은 간신히 숨겼다. 그날 젊은이는 우리가 말했듯이 15EQ, 또 말 한마리, 그리고 드트레빌레 씨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진 3가지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출발했다. 물론 조언은 그 위에 덤으로 주어졌다. 그런 휴대 지침서를 가지고 달타냥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세르반테스의 영웅과 정확히 닮아 있었다. 우리가 역사가로서 그의 초상을 그릴 필요가 있을 때 그를 기쁘게도 비교했던 바로 그 영웅 말이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그리고 양을 군대로 착각했듯이 달타냥은 모든 미소를 모욕으로 그리고 모든 시선을 도발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그는 타르브에서 므행까지 주먹을 꽉 쥐었고 하루에도 10번씩이나 검의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 주먹은 어떤 턱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검은
칼집을 떠나지 않았었다. 비참한 노란 망아지의 모습이 행인들의 얼굴에 많은 미소를 퍼뜨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망아지 위에 길고 꽤 큰 칼이 짤랑거리고 이 칼 위로 긍지보다는 더욱 사나운 두 눈이 빛났기 때문에 행인들은 그들의 웃음을 억제했고 만약 웃음이 신중함보다 앞섰다면 적어도 고대의 가면극처럼 한쪽으로만 웃으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달타냥은 그 불행한 매행마을까지 그의 예민한 감수성 속에서 위험 있고 상처 없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유쾌한 방앗간 주인 여관의 문 앞에서 말에서 내릴 때 주인이나 하인, 마부, 그 어느 누구도 안장에 발을 밟는 발판을 잡아주러 오지 않았다. 그런데 달타냥은 1층의 반쯤 열린 창문을 통해 훌륭한 체격과 오만한 태도를 가졌지만 다소 음침한 표정의 한 신사가 그를 존경하는 듯하며 그의 말에 경청하는 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달타냥은 그의 습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이 대화의 주제라고 생각했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번에 달타냥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 이야기의 주제는 그가 아니라 그의 말이었던 것이다. 그 신사는 분명히 듣는 사람들에게 말의 모든 장점을 열거하고 있었는데 내가 말했듯이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꾼에게 큰 존경심을 보이는 듯 했기에 그들은 매 순간 폭소를 터뜨렸다. 이제 반 미소만으로도 젊은이의 분노를 일깨우기에 충분했으니 이 큰 웃음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달타냥은 먼저 자신을 조롱하는 그 무례한 자의 표정을 파악하고 싶었다. 그는 오만한 시선을 그 낯선 사람에게 고정시켰고 그가 40세에서 45세의 남자이며 어둡고 꿰뚫는 눈, 창백한 피부, 강하게 강조된 코, 완벽하게 다듬어진 검은 콧수염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푸른색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가 보이는 평범한 트임 외에는 아무 장식도 없는 같은 색의 끈을 달고 있었다. 이 반바지와 상의는 새 것이었지만 여행용 옷처럼 오랫동안 포트만토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구겨져 보였다. 달타냥은 가장 꼼꼼한 관찰자처럼 신속하게 이 모든 것을 관찰했으며 틀림없이 이 낯선 사람이 그의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능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제 달타냥이 그 푸른색 상의를 입은 신사에게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 신사는 베아르네스산 망아지에 대해 가장 학식 있고 심오한 시범을 보이고 있었고 그의 두 청중은 폭소를 터뜨렸으며 그 자신도 습관과는 달리 창백한 미소가 얼굴 위로 흘러나오도록 허용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달타냥은 정말로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그는 확신으로 가득 차 베레모를 눈까지 눌러쓰고 가스코뉴에서 여행하는 귀족들로부터 얻은 약간의 궁정식 태도를 흉내내려고 노력하며 한 손은 검의 손잡이에 다른 한 손은 허리에 얹은 채 앞으로 나아갔다. 불행하게도 분노에 점점 더 눈이 멀어 나아가면서 그는 도발을 표명하기 위해 준비했던 위험있고 오만한 연설 대신 그의 혀끝에서는 오직 조잡하고 개인적인 말들만 나왔고 또한 격렬한 몸짓을 동반했다. 이봐요. 아저씨. 그는 외쳤다. 아저씨, 저 셔터 뒤에 숨어있는 당신. 그래, 바로 당신. 당신이 무엇을 비웃고 있는지. 좀 말해보시오. 같이 웃어보게. 그 신사는 마치 자기에게 그런 이상한 비난이 행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천천히 그의 시선을 말에서 기수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눈썹이 약간 찡그려졌고 상당히 긴 침묵이 있은 후에 묘사하기 거의 불가능할 만한 조롱과 무례함의 억양으로 달타냥에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소. 이 무례함과 품위, 적절함과 경멸의 혼합에 대해 격분한 젊은이가 외쳤다. 낯선 이는 잠시 더 그의 미약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더니 창문에서 물러나 천천히 여관 밖으로 나와 달타냥에게
두 걸음 더 다가가 말 앞에 섰다. 그의 차분한 얼굴과 조롱하는 듯한 표정은 그와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웃음을 배가시켰고 그들은 창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달타냥은 검을 칼집에서 한 발 정도 빼내었다. 이 말은 분명히 아니 젊었을 때는 미나리아 제비였군. 낯선 이가 계속해서 그가 시작했던 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가며 창문의 청중들에게 말했다. 비록 달타냥이 그와 그들 사이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타냥의 격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그것은 식물학에서 잘 알려진 색이지만 말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매우 드물었지. 그 주인에게 감히 웃지 못할 놈이 말을 비웃는군. 드트레빌레의 격분한 모방자가 외쳤다. 나는 자주 웃지 않습니다. 젊은이, 낯선 이가 계속 말했다. 내 얼굴 표정에서 직접 볼 수 있듯이 말이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웃을 특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달타냥이 외쳤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겠소. 정말로? 젊은이? 낯선 이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계속 말하였다. 그건 아주 공평하군.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달타냥이 여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안장이 얹혀져 있었던 말을 발견했던 정문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달타냥은 자신을 비웃을 만큼 무례한 남자를 그렇게 고이 보내줄 성격이 아니었다. 그는 검을 칼집에서 완전히 빼내어 돌아보시오. 돌아보시오. 이 비웃는 양반아. 내가 뒤에서 때리지 않도록 말이오. 라고 소리치며 뒤쫓아갔다. 나를 때린다고? 상대방이 몸을 돌려 젊은이를 경멸만큼이나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봐, 이 사람아 미쳤군. 그러고 나서 혼잣말을 하듯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안타깝군. 폐하께서 총사로 모집할 용감한 사람들을 어디서나 찾고 계신데 이 얼마나 귀한 인재인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달타냥이 그에게 격렬하게 찌르는 공격을 가했고 만약 그가 재빨리 뒤로 뛰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농담이 되었을 것이었다. 낯선 이는 그제서야 상황이 조롱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고 검을 뽑아 적에게 경의를 표하고 진지하게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두 청중이 여관 주인과 함께 몽둥이, 삽, 부직갱이로 달타냥에게 다가와 그를 크게 때렸다. 이것은 공격 대상을 매우 빠르고 완벽하게 전환시켰고 달타냥의 상대방은 그가 이 타격에 소나기에 맞서기 위해 돌아서는 동안 같은 정확성으로 검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고 자신이 되지 못했던 행위자에서 전투의 구경꾼이 되었다. 그는 평소의 무표정함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가스코뉴 사람들은 정말 골치 아프군. 그를 다시 그의 주황색 말에 태워보내. 겁쟁이, 내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달타냥이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었고 그를 때려눕히는 세 명의 적들에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 다른 가스코뉴 사람의 허풍이군. 신사가 중얼거렸다. 맹세코, 이 가스코뉴 사람들은 교정이 불가능해. 춤을 계속 추게 내버려둬. 그가 굳이 원한다면 말이야. 그가 지치면 그만하겠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낯선 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다루고 있는지 아직 몰랐다. 달타냥은 절대 자비를 구걸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싸움은 몇 초간 더 계속되었다. 마침내 지친 달타냥은 몽둥이 한 방에 부러져 반 토막이 난 칼을 떨어뜨렸다. 거의 동시에 그의 이마를 찢는 또 다른 타격이 그를 쓰러뜨렸고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의식을 잃게 되었다. 바로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다. 소동을 염려한 여관 주인은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부상자를 부엌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약간의 치료를 받았다. 신사에 관해서는 그는 다시 창문가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며 그에게 심한 짜증을 유발하는 듯한 모든 군중을 약간의 초조함으로 바라보았다. 글쎄, 그 미친놈은 어떻게 됐나?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며
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온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 각하께서는 무사하십니까? 여관 주인이 물었다. 예, 완벽히 무사하오. 나의 친애하는 여관 주인, 그리고 나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있는 것이오. 그는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다. 완전히 기절했었습니다. 정말이오? 신사가 말했다. 하지만 기절하기 전에 그는 당신을 불러내고 도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이놈, 악마 그 자체로군. 낯선이가 외쳤다. 오, 아닙니다. 각하. 그는 악마가 아닙니다. 여관 주인이 경멸하며 덧붙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기절했을 때의 그를 수색했고 그의 배낭에는 셔츠 한 장밖에 없었으며 지갑에는 12EQ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절하면서도 만약 이런 일이 파리에서 일어났다면 당신이 즉시 후회했을 테지만 여기서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낯선이가 차갑게 말했다. 그는 변장한 왕족이로군. 각하, 저는 당신이 조심하시도록 이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관 주인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는 화를 내며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았나?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드트레빌레 씨가 그의 피오견인에 대한 이 모욕을 어떻게 생각할지 보게 될 것이다. 드트레빌레 씨? 낯선이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말했다. 그가 드트레빌레 씨의 이름을 말하면서 주머니를 툭툭 쳤다고? 이보시오, 좋은 여관 주인, 그 젊은이가 기절했을 때 그의 주머니 안쪽도 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확신하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소? 총사대장 드트레빌레 씨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정말 제가 각하께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위대한 통찰력을 타고나지 못한 여관 주인은 낯선 이의 얼굴에 그의 말이 준 표정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팔꿈치에 기대어 있던 창틀에서 몸을 떼고는 걱정하는 사람의 눈썹을 하고 찡그렸다. 젠장.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트레빌레가 이 가스코뉴 사람을 내게 보냈을 리가 있나? 그는 꽤 젊군. 하지만 검술은 검술이다. 검을 휘두르는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그리고 소년보다 더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약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위대한 계획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그리고 낯선이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봐, 여관 주인, 그가 말했다. 이 미치광이를 내게서 떼어내주지 않겠나? 양심적으로 나는 그를 죽일 수 없지만 그는 차갑게 위협적인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내게 성가시군. 그는 어디에 있나? 1층에 있는 제 아내의 침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의 넝마와 가방도 그와 함께 있나? 그는 상의를 벗지 않았나?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이 부엌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 성가신 이 어리석은 젊은이 때문에 확실히 그는 당신의 여관에 정직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신의 방으로 가서 내 계산서를 만들고 내 하인에게 알리시오. 뭐라고요? 손님께서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